미국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부 3강의실에는 마치 지각이 뒤흔들린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30년 경력의 에반스 교수님께서 무게 있는 목소리로 선언하셨습니다. 한글은 세계 최고의 문자입니다. 순식간에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 등 각국의 엘리트 학생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증명해 보십시오. 그런데 진정한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세종대왕과 같은 군주가 아니라 문맹 출신의 미국 원주민이 체로키 문자를 창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문자가 한글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강의실에선 어떤 전율이 흐른 걸까요? 이제 그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다니엘 존슨이라고 합니다. 영국 출신이고요. 22살에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 석사 과정에 입학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문자에 대한 집착이 남달랐어요. 다른 아이들이 공룡이나 우주선에 빠져 있을 때 저는 알파벳의 역사 같은 걸 파고들고 있었거든요. 문자를 처음 만든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질문이 항상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전국 문법 올림피아드에서 우승했고 대학교를 졸업할 즈음에는 이미 고대 문자에 관한 학술 논문을 3편이나 발표했어요. 그리고 해마다 선발하는 졸업생 대표 중 최연소로 선정된 뒤 대서양을 건너 문자 체계 연구 분야에 살아있는 전설 찰스 에반스 교수님 밑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세계 문자 체계 이해라는 수업에는 세계 각국에서 모인 20명의 최정예 학생들이 함께했어요. 중국 베이징 대학교 수석 졸업생, 일본 도쿄 대학교 특별 장학생,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 최우 등 졸업생 등 정말 내로라 하는 인재들만 모였죠. 이미 저희는 지난 학기 동안 한글에 대해 기본적인 공부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어떻게 한글을 창제하셨는지, 그 구조가 얼마나 과학적인지, 그리고 한글이 음소 문자로 분류된다는 것까지요.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알고 있었어요. 에반스 교수님께서는 한글의 체계적인 성격을 종종 칭찬하시곤 했지만 그날 수업 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한글을 단지 훌륭한 문자 중 하나쯤으로만 생각했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에반스 교수님께서 강의실로 들어오셨어요. 교수님이 쓰신 책, 문자가 들려주는 역사는 무려 42개 언어로 번역됐고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문자 연구를 대중적으로 알린 선구자셨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교수님의 첫 인사에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발표는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다양한 문자 체계에 대해 공부해왔습니다. 한글도 배웠죠. 그런데 오늘부터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연구한 모든 문자 중에서 한글이 가장 뛰어납니다. 순간 강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물론 저희는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에 대해서 배워왔지만 세계적으로 이름난 학자가 최고라고 단언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어요. 학생들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 옆에 앉은 프랑스 학생은 눈썹을 치켜 올렸고 제 뒤에 있던 중국 학생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헛기침을 했어요. 한글이 훌륭하다는 건 다들 인정했지만 최고라고까지 부르는 건 너무 지나친 주장처럼 들렸어요. 저도 솔직히 당황했어요. 어떻게 한글이 세계 표준인 라틴 알파벳이나 무려 5,000년의 역사를 가진 한자보다 뛰어날 수 있다는 거지. 학자로서 그리고 미국인으로서의 자존심이 확 불타올랐어요. 주저하지 않고 저는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작은 나라에서 만들어진 문자가 영어 알파벳이나 라틴 문자 같은 세계 표준보다 우수하다고 어떻게 주장하실 수 있습니까? 강의실 안은 핀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고요해졌어요. 다른 학생들의 얼굴을 보니 저와 같은 생각이라는 게 분명했어요.
에반스 교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존슨. 이번 학기 동안 그 답을 함께 찾아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교수님은 칠판으로 돌아서서 이렇게 크게 쓰셨어요. 한글보다 우수한 문자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라. 순식간에 강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국가대표 선수들이 결승전을 준비하는 것처럼요. 저 역시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제 평생 사랑해온 문자 연구에 대한 도전이자 미국인으로서 갖고 있는 문화적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교수님, 저 이 도전 받아들이겠습니다. 한글이 최고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에반스 교수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흥미로워 보이셨습니다. 좋습니다, 존슨. 자신감이 있군요. 다음 주부터 전 세계 학생들의 발표가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문자 체계 중 최고의 챔피언을 가리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날 밤, 저는 도서관에 틀어박혔어요.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문자 체계를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제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걸 각오로 임한 도전이었어요. 한글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 두고 보자.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도전이 제 머릿속에 있던 모든 상식을 완전히 뒤엎게 될 거라는 걸요. 일주일 후 발표가 시작됐어요. 첫 번째 발표자는 일본에서 온 아야카 나카무라였습니다. 도쿄대학교에서 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그녀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일본 문자를 소개했어요. 히라가나는 외국인들이 배우기에 가장 쉬운 문자 중 하나입니다. 각각의 글자가 하나의 음절을 나타내기 때문에 매우 직관적이에요. 예를 들면 아, 이, 우, 에, 오 같은 소리를 들리는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히라가나 46자와 가타카나 46자만 익히면 일본어 전체를 표현할 수 있어요. 유코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유코의 발표는 꽤 설득력 있었어요.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때 에반스 교수님께서 조용히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나카무라 씨,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만으로 현대 일본어의 모든 뉘앙스, 특히 외래어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까? 유코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어요. 사실 완벽하게는 어렵습니다. 일상 대화에서는 충분하지만 학문적이거나 기술적인 내용을 표현하려면 한자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 직관성이 유지되는 것도 대략 3단어 정도까지입니다. 외래어 표현에도 한계가 있어요. 에반스 교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일본 문자는 기본적인 수준에서는 접근하기 쉬울지 몰라도 확장성은 거의 없습니다. 성인이 되어 사용할 때 한계가 분명하죠. 유코는 자리로 돌아갔고 다음 발표자는 캄보디아 출신 린 마놈이었어요. 크메르 문자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독특한 문자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기본 글자만 해도 100자가 넘어요. 이건 캄보디아가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린 마놈은 이렇게 말하며 자신감 넘치게 크메르 문자의 정교한 구조와 아름다운 곡선을 보여주었습니다. 캄보디아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발표 내내 뚜렷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에반스 교수님께서는 조용히 지적하셨습니다. 그 복잡함이 자부심일 수는 있지만 문해력 측면에서는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기가 너무 어렵다면 결국 많은 사람이 포기하게 됩니다. 현재 캄보디아의 문맹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린 마놈은 살짝 불편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대략 17%에서 20% 정도입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중학생이 되어도 기본적인 읽기조차 어려워하는 학생이 30%에 달합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문자의 아름다움과 복잡함이 현실에서는 얼마나 큰 장벽이 될 수 있는지 모두 실감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태국에서 온 키티라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키티라는 태국 문자를 열정적으로 소개했습니다. 태국 문자는 자음과 모음을 단순하게 조합해서 매우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44개의 자음 기호와 15개의 모음 기호를 이용해 태국어의 모든 소리를 완벽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화면에 비친 예시를 가리키며 질문하셨어요. 그럼 이 문자에서 성조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키티라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태국어는 5가지 성조가 있는데 그걸 4개의 성조 기호로 표시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표현력은 좋지만 성조나 강세 패턴을 표기하는 방식이 굉장히 불규칙합니다. 한국어처럼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군요. 태국 문자는 내부적으로 논리적이긴 하지만 외국인이 배우기에는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날 발표가 끝난 뒤 에반스 교수님께서는 수업을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3가지 아시아 문자 체계를 살펴봤습니다. 일본 문자는 단순하지만 확장성이 부족했고, 크메르 문자는 풍부하고 복잡했지만 문해력에 큰 장벽이 되었고, 태국 문자는 표현력은 뛰어났지만 직관성이 떨어졌습니다. 이상적인 문자는 단순함과 표현력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과연 어떤 문자가 이 이상에 도전할지 기대됩니다. 그날 다른 학생들의 발표를 들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단순하면 표현력이 떨어지고 복잡하면 배우기 어렵고 그렇다면 완벽한 균형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점점 확신이 커져갔어요. 반드시 한글보다 더 뛰어난 문자가 있을 거야. 과연 5,000년 역사를 지닌 한자가 한글과 맞설 수 있을까요? 다음 발표 시간, 베이징 대학교에서 온 왕웨이가 단상에 올랐어요. 그는 중국 문자학 전공 수석 졸업생이었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한자 박사라고 불릴 만큼 유명했어요. 왕웨이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한자는 5,000년 동안 중국 제국의 역사를 지탱해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용된 문자 체계 중 하나이며 각 글자가 하나의 개념을 담고 있는 표의 문자로서 시각적 아름다움과 철학적 깊이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왕웨이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한자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보여줬어요. 갑골문, 금문, 전서, 예서, 그리고 현대 간체자까지요. 한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하나의 작은 우주입니다. 예를 들어 조을호자는 여자와 아이가 결합된 글자입니다. 조음이라는 의미를 그 자체의 형태로 전달하고 있죠. 글자 하나하나에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왕웨이는 한자의 예술적 측면도 강조했어요. 서예를 통해 문자가 예술로 승화됐고 한자가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 베트남 등 동아시아 전체 문화권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어요. 한자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를 넘어 우리 문화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학생들은 한자의 아름다움과 깊이에 감탄하는 표정이었어요. 저 역시 한자의 거대한 문화적 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곧 에반스 교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셨어요. 왕웨이, 현재 중국의 문맹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왕웨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답했어요. 전국 평균으로 약 12%에서 15%입니다. 에반스 교수님께서는 조금 더 깊게 물으셨어요. 그럼 농촌 지역과 고령층의 문맹률은 어떻습니까? 왕웨이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며 대답했어요. 농촌 지역 노년층에서는 약 83% 정도입니다. 특히 농촌 여성들은 자기 이름조차 쓸 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교수님께서는 칠판 쪽으로 돌아서서 한자와 한글을 비교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한자의 총수는 5만 자 이상입니다. 반면 한글은 겨우 24자입니다. 한자를 완전히 익히려면 수년이 걸리지만 한글은 3주면 충분히 습득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도 한자는 입력 과정이 복잡하지만 한글은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한자를 사용하는 나라들은
문맹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한글을 사용하는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문맹률이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자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깊이 존중합니다. 하지만 문자 체계의 본질적인 목적은 모두가 읽고 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에반스 교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한자 문해력을 갖추려면 최소 3,000자를 알아야 합니다. 지식인 수준으로 가려면 5,000자 이상을 외워야 하죠. 이런 높은 장벽은 문맹률과 직접 연결됩니다. 반면 한글은 24자만 익히면 한국어 전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글은 애초에 누구나 읽고 쓸 수 있게 하겠다는 뚜렷한 목표 아래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문자의 본질적인 목적을 가장 완벽하게 실현한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웨이는 문화적 가치를 재차 강조하며 반론을 시도했지만 구체적인 통계와 논리 앞에서 결국 말을 잇지 못했어요. 교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정리하셨어요. 문화적 가치와 실용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논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접근 가능한 문자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한자의 예술성과 철학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최고의 문자라고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다시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지금까지 아시아 문자, 라틴 문자, 산스크리트어, 한자까지 탐구했지만 아직까지 한글을 뛰어넘는 문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한글이 정말 최고일까? 저는 속으로 자문했어요. 그러면서도 점점 더 깊은 호기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혹시 세상 어딘가에 한글보다 더 뛰어난 숨은 보석 같은 문자가 존재하는 건 아닐까? 그리고 저의 여정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5번째 수업이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아랍어, 히브리어, 그리스어 등 다양한 문자 체계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오늘 저는 한글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문자를 소개할 예정이었어요. 학생들이 하나둘씩 강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궁금해하는 눈치였어요. 미국 학생이 과연 어떤 문자를 가지고 한글에 도전하려 하는지 기대하는 표정들이었어요. 곧 에반스 교수님께서 입장하셨고 수업이 시작됐어요. 오늘은 존슨이 특별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체로키 문자를 소개할 예정이니 모두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체로키 문자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화적 업적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미국인조차 이 문자의 존재를 모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쿠아야의 초상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1770년대에 체로키족으로 태어난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쿠아야는 문맹이었지만 백인들이 글자로 먼 거리에서도 소통하는 걸 보면서 자신의 민족에게도 문자가 필요하다고 굳게 믿게 됐어요. 저는 그가 어떻게 12년 동안 끈질기게 노력해서 85개의 음절 기호를 만들어냈는지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조차 그를 미쳤다고 여겼어요. 심지어 아내가 그의 초기 작업물을 불태웠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쿠아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1821년 그는 마침내 체로키 문자를 완성했고 딸에게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체로키족 원로들도 쿠아야와 딸이 말하는 나뭇잎을 통해 완벽히 소통하는 걸 보고 경악했다고 해요. 저는 체로키 문자의 구조적 특징도 설명했어요. 한글처럼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체계였어요. 음절 단위로 구성돼 있어 배우기 쉽고 직관적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문해력 확산 속도였어요. 1821년 공식 채택된 후 불과 3년 만에 체로키족 내 문맹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어요. 학생들은 눈을 반짝이며 경청했어요. 몇몇은 정신없이 필기하기 시작했어요. 1828년에는 체로키 파닉스라는 신문도 발간했어요. 미국 원주민 언어로 최초로 발행된 신문이었습니다. 문자를 통해
체로키족은 자신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켜냈습니다. 저는 체로키 문자가 미국 역사에서 가진 의미를 강조했어요. 체로키 문자는 단순한 소통 수단이 아닙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원주민을 위한, 평민을 위한 문해력 운동의 상징입니다. 한 사람의 열정이 만들어낸 기적이자 한 공동체가 문해를 통해 하나가 된 증거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현대 체로키 문자 예시들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한글처럼 체로키 문자도 과학적 원리에 기반해 있습니다. 문해력 향상과 보급 속도 면에서는 오히려 한글보다 더 빠른 성과를 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숨겨온 자랑거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계 최고의 문자를 찾고자 한다면 체로키 문자는 충분히 그 자격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강의실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몇몇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했어요. 드디어 한글을 뛰어넘었다. 정말 감동적이야. 이런 외침들도 들렸어요.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이겼다고 믿었어요. 체로키 문자의 이야기는 단순한 학술적 논의를 넘어서 인간의 의지와 지식에 대한 갈망,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싸움의 이야기였거든요. 파울러 교수님의 반응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계셨지만 그 눈빛 속에는 뭔가 더 깊은 생각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해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글보다 뛰어난 문자를 찾아낸 거야. 그런데 제 승리의 순간은 생각보다 훨씬 짧게 끝나버렸어요. 환호성이 가라앉자 파울러 교수님께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표정은 진지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존슨, 정말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체로키 문자의 역사와 가치를 아주 명확하게 잘 전달해 주었어요. 세쿼야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감동적이지요. 교수님의 칭찬에 저는 자신감이 한껏 충만해졌습니다. 제 연구가 드디어 인정받은 순간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조용히 질문을 던지셨어요. 존슨, 지금 그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나요? 순간 강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환호하던 학생들의 얼굴에서도 웃음이 사라졌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놓치고 싶었던 부분, 가장 피하고 싶었던 질문이었거든요. 현재 체로키 문자를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인구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주 적습니다. 오클라호마와 노스캐롤라이나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되고 있어요. 파울러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확히 몇 명 정도인가요? 저는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부분은 일부러 발표 때 약하게 언급했거든요. 현재 체로키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은 약 3,000명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문자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더 적고요. 강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눈빛은 비난이 아니라 이해와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존슨, 정말 감동적인 문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위대함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생명력을 지닌 문자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제 가슴 깊숙이 박혔어요. 체로키 문자는 기술적으로는 뛰어났지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파울러 교수님께서는 칠판 쪽으로 걸어가시더니 한글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어요.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구조적 우수성은 이미 잘 알고 있겠지요. 하지만 한글의 진정한 위대함은 그것을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에 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인들이 한글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은 한국어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일본어만 가르쳤고 한글로 된 신문과 책은 모두 압수당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의 언어를 잃을 위기에 처했지요. 교수님은 칠판에 비밀 한글 학교라고 적으셨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족 지도자들은 산속 깊은 곳이나 지하실에 비밀리에 한글 학교를 세웠습니다. 걸리면 고문을 당하거나 감옥에 끌려갈 위험이 있었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목숨을 걸고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문자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의 이야기가 깊은 인상을 남긴 것 같았어요. 해방 이후에도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지만 문맹 퇴치를 국가적 과제로 삼았습니다. 한글 보급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마을마다 야학이 열렸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사람들로 야학은 늘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감동적인 사례도 하나 소개해 주셨어요. 1950년대 어느 촌락에서는 종이가 없어서 나뭇가지로 땅에 글자를 쓰며 한글을 배웠습니다. 또 바닷가 마을에서는 모래사장에 글자를 쓰고 지우며 어르신들이 글을 익혔지요. 그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민족의 혼 그 자체였습니다. 교수님은 현대 한국 사회의 예시도 들려주셨어요. 지금 현대 한국 사회에서 한글은 더욱 특별합니다. 매년 10월 9일 한글날은 국경일로 지정되어 있고 사람들은 축제처럼 이날을 기념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문자에 대해 국경일을 지정한 적은 없습니다. 교수님은 또 다른 부분도 강조하셨어요. 한국인들은 일상 속에서도 한글 맞춤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SNS에서도 맞춤법 오류가 발견되면 바로 지적받고 공문서나 간판에 오타가 있으면 시민들이 즉시 수정 요청을 합니다. 심지어 한글 맞춤법 퀴즈 대회가 인기 TV 프로그램으로 방송되기도 해요. 디지털 시대에도 한국인들은 한글의 정신을 이어갑니다. 컴퓨터 코딩을 한글로 가르치는 프로그램도 있고 AI 기술로 한글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프로젝트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살아있는 유산이자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이렇게 결론 내리셨어요. 문자의 위대함은 그것을 사랑하고 지켜낸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들었지만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이름 없는 한국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왔고 지금도 일상 속에서 소중히 가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글이 세계 최고의 문자라고 말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확신했던 제 승리는 완전히 무너졌지만 대신 새로운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민족의 혼이 담긴 살아있는 유산이라는 사실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 100점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